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에서 금방 들어왔죠? 오리엔테이션 꼭 듣고 이 1강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1강 국토에 대한 인식 변화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먼저 국토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국토에서 형성된 가치관, 이 국토관이에요. 그 국토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국토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토인식을 살펴볼 건데요. 이 전통적인 국토인식이 나타난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땅을 살아가는 조상들이 인식했던 공간관이죠. 그리고 산줄기 인식 체계를 산경도와 산맥도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국토 인식, 공간의 인식이 표현된 것이 바로 지도가 있고요. 또 책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도와 고문원, 그러니까 지리니까 고문원, 지리책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탐스러운 교재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국토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용맹한 호랑이가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요. 혹시 이걸 보면서 여러분 토끼 모양이 오버랩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나 우리 한반도 토끼 모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토끼 모양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묘사한 거는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혹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박해내기 위해서 최남선 선생이 우리나라를 한반도 모양에 비유를 했죠. 자, 이러한 한 장의 지도가 파급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느끼는 국토간에 느끼는 인식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국토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 영토, 우리의 바다, 영해, 우리의 하늘, 영공, 그것을 다 우리의 국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국토에 대한 가치관이 있겠죠. 그게 바로 국토관입니다. 국토에 대한 인식의 틀, 가치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관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온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같이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는요.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국토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국토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 국토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 땅을 바라보는 태도, 땅을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국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국토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탐스런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앞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3가지인데요. 먼저 환경 결정론, 가능론,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등으로 표시된 혹은 화살표로 표시된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환경 결정론이 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이 누구를 결정한다? 그렇죠. 인간을 결정한다.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인간의 사고 방식, 행동의 방식이 자연 환경이 결정 짓는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즉,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 거기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의 영향력을 아주 크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후와 가옥 구조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내는 사례들이 한결 결정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열대 기후 지역이니까 창문이 크고 뭐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건조 기후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붕이 평평하고 그러한 인간의 의식주를 자연 환경과 연결시켜서 설명해내는 건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울릉도입니다. 이 울릉도는요. 눈이 많이 쌓일 때는 2m가 넘게 쌓여요. 겨울철에 사람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집 주변에 새로운 방설벽, 눈을 방어하는 벽을 이렇게 주변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대기고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서 선생님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론은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관점이 매우 팽배했고요. 우리나라도 60년대 산업화를 진전시키면서 이 가능론적 시각이 우리나라를 국토를 바라보는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은 뭐다? 이용 가능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인간을 자연보다 좀 더 큰 존재 혹은 이전에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물줄기도 멈출 수 있고 갯벌도 땅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가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국토 개발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댐 건설을 우리가 가능론적 시각에서 보면요. 좋은 얘기 나오면 그게 가능론적 시각이에요. 댐 건설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홍수 조절할 수 있죠. 또 전기도 생산할 수 있죠. 또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가능론적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가능론적 시각을 가지고 자연을 대한 결과 뭐가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렇죠.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물, 더러워진 공기를 마시는 건 결국 인간이네? 결국 피해가 인간에게 오네? 자연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온 관점이 바로 뭐냐면 생태학적 관점이죠. 즉 이 하살표를 보면요. 자연과 인간은 서로 우월을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면서 서로 이 두 관계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그 파괴된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뭐와 뭐를 강조하는 관점, 그렇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고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왼쪽에 갯벌이 있어요. 갯벌을 간척한 게 바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육지화시킨 게 바로 간척지죠. 간척지로 만들면요. 물론 이점들도 있습니다. 토지가 확보되죠. 뭐 농업용지라든지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능론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간척을 했더니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더라. 오염 정화 기능을 상실하면서 해양 오염이 심화되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 인간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로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관점의 차이점, 포인트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국토를 바라봤던 그러한 인식체계, 시각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풍수지리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풍수지리사상에서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가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풍수지리 사상을 가르친다는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풍수지리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나라 땅을 봐왔던 그런 공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 사상을 수업 시간에 배운다는 거. 아무튼 풍수지리의 풍수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는요, 장풍득수의 줄임말입니다. 한자가 나온다고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요. 자, 바람을 막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길지, 좋은 지점, 명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은 땅의 성격을 파악해요. 산의 흐름이라든지 강의 흐름이라든지 바람의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터전을 찾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뭐를 찾는다? 명당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을 찾는 게 바로 양택풍수고요. 뭐 거주지를 선정한다든지 뭐 임금님의 집, 그렇죠. 뭐 궁궐의 터, 도읍지를 선정할 때 이 양택풍수를 적용을 시키고요. 죽은 사람의 집, 음택풍수인데 죽은 사람의 집은 뭐죠? 그렇죠. 묘자리죠. 묘자리를 선정하는 거는 음택풍수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풍수지리 사상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 내릴 수 있었느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형과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려는 우리 선조들의 태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조화, 균형을 이루려는 그러한 태도가 지모사상, 땅이 엄마다, 땅을 어머니로 여기는 아주 오래된 토속신앙입니다. 자, 이 땅에서 만물이 태어나죠. 우리도 어디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엄마 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땅을 엄마와 같이 여기는, 땅을 아주 숭상하는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선생님이 막 설명한다면 선생님 막 그 철학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조화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뭐 조화를 설명해내는 건데, 그야말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조화를 혹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이 중국에서, 신라 말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왔다고 알려져 있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 인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칠학이라든지 수도 등의 입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풍수지리 사상에서의 명당의 입지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배산임수형 입지입니다. 자,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요. 물을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러한 지형을 배산임수 지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풍수지리 사상에서 얘기하는 장풍득수의 지형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경복궁의 입지도요. 장풍득수를 할 수 있는, 바람은 막아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물이 흐르면서 물을 얻기도 쉽네요. 이러한 입지를 우리가 명당이라고 조상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산임수 지형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길래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취락의 입지로 선호를 했나 한번 볼게요. 먼저 배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마을 뒤편으로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겨울철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계절풍이 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시베리아로부터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마구 몰아치죠. 근데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집 뒤에 산이 있다면 이 북서 계절풍을 차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집이 따뜻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산이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가정용 연료로 쓸 땔감을 얻기가 쉬웠습니다. 또 이렇게 남향의 입지, 남쪽이 이렇게 트여 있죠. 남향의 입지를 가지면서 일조량이 풍부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시원해요. 왜? 여름 계절풍이 남동 계절풍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창이 크게 튀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남향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 마을이 완벽히 산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평평한 평야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에 산록 완사면에 입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산사태라든지 홍수에서 조금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입지하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임수의 장점은요. 여러분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여름마다 범람을 하면서 우리 나중에 지형에서 배우겠지만 범람을 하면서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강이 흐르니까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든 용수를 얻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칠학의 입지로 선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선생님과 풍수지리사상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인식 체계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또 이 산을 어떻게 바라봤냐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표시한 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뭔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왼쪽은 뭔가 다 연결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요. 딱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이 왼쪽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입니다. 반면에 이 산맥도는 뭐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산맥도예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작성된 산맥도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부터 이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어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들도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도 끊김이 없이 다 연결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줄기,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쭉 이어지는 가장 큰 줄기인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간과 그다음에 하나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 산줄기에 위계 질서를 부여했죠. 그죠? 질서를 부여했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조상들이 봐왔던 우리나라의 산줄기 체계입니다. 반면에 산맥도는요. 지질 구조선을 기준으로 이걸 작성해요. 땅 속을 보고 작성을 했고요. 지금 산맥이 다 떨어져 있는 이런 불연속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경도와 산맥도 일단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여기 선생님이 잡아 드릴게요. 이 산경도는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뭐를 기준으로 이걸 작성했다? 분수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분수계가 뭐예요? 선생님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물이 나뉘는 경계예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떻게 나뉠까요? 가장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겠죠. 그야말로 우리 눈에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들을 이은 게 바로 이 산경도에서의 산줄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지형과 일치해요. 요즘에 등산하는 분들이 이 산경도를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실제 지형과 일치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 산맥도는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는 거죠.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산맥도는요.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지하자원 파가려고 지질 구조선, 땅 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하천과 산이 겹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생겨나죠. 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경도와 산맥도는요. 각각의 또 가지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산경도는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하천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생활권, 그 다음에 문화권을 파악하기에 매우 좋아요. 자, 반면에 산맥도는요. 이 사람들이 지하자원을 파가려고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 형성 과정, 고생대, 중생대, 그죠? 신생대까지 지형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지하자원을 파악하기에 용이했죠. 자, 그래서 이 산맥도도
장점은 있지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라는 거, 우리 전통적인 인식은 이렇게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다 연결된 산줄기의 흐름으로 인식했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분수계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분수계는요, 물이 나뉘어지는 경계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분수계예요. 비가 왔을 때 물줄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모여든 빗물이 하나의 하천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고 거기서 문화와 생활을 했을까요? 자, 바로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분수계를 경계로, 산지를 경계로 하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는데 이 두 집 간의 교류보다는요, 오히려 좀 멀더라도 여기 있는 집과의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왜? 이곳과 A라는 곳과 B라는 곳은요, 서로 다른 분수계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생활권에 속하지만 B와 C는요, 하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계를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우리 전통적인 인식체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고지도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고지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국토인식을 읽어낼 수 있냐면요. 이 지도 속에는 단순히 땅만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그려낸 지리적인 범위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좀 더 중시 여겼고 어떤 나라는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겼는지, 혹은 그 당시의 지도 제작 기술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도를 배우는 건데, 고지도라고 했는데 바로 조선 전기 후기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조선 이전의 고려 삼국시대 지도는요, 물론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으로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요, 사회적인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뭐 학풍이라든지 정치 구조라든지 문화에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자, 조선 전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국가를 건설하면요,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려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속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는요, 국가가 주도해서 지도를 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과 중화사상의 영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뒤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지배했던 학풍이 바로 실학이에요. 조선 후기는 실학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도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목적으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의 대표 걸작이 바로 뭐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동여 지도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우리가 볼 건데요. 이 또 조선 전기와 후기에서는 이 북부 지방의 모양으로서 전기인지 후기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북부 지방에 대한 모습으로 전기 후기를 비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물론 산줄기와 하천 강줄기도 뚜렷해지고는 있지만 이 북부 지방의 모습이 훨씬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계도 뚜렷하고요. 모양새도 지금과 유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 때는 북부 지방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요. 국경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왜곡되고 축소되고 생략돼서 표현되는 반면에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북쪽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요. 특히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경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국경이 뭔가 좀 확실해지면서 이 북쪽 지역이 뚜렷하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한번 살펴봤는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대표하는 우리나라 지도를 탐스런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탐스런 자료도 여러분들 꼼꼼히 봐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자료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에 작성된 조선 방역 지도는요. 국가에서 우리 그 각 지역에서 진상품 같은 걸 올리잖아요. 임금님께. 뭐 제주도에서는 귤도 올리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런 진상품들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제작한 지도이죠. 반면에 조선 후기에 작성된 동국대지도는요. 정상기라는 분의 동국지도를 기초로 해서 작성한 지도인데요. 자, 조선 전기의 조선 방역 지도부터 선생님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면 지금 여기에 쓰시마 섬이 있어요. 쓰시마 섬. 대마도가 있죠. 제주도도 있습니다. 일단 북쪽은 조금 축소되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두만강과 압록강 그 북쪽으로 만주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영토 인식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아, 쓰시마섬과 만주까지 우리의 영토를 인식을 했구나. 그리고 산줄기와 이런 하계망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반면에 이 동국대지도는요. 지금 북쪽의 경계선이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고 정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의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동국대지도는 동국지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정상기라는 분이 만든 지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지도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자, 어떻게 축척을 사용했나? 그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어요. 백리라는 거리를요. 한 척, 1척으로 줄여서 표현한 축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지도들은 대부분 축척을 사용해서 지도를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큰 특징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이 세계지도 2장과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대표되는 대동여 지도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요.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걸작품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이거 처음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막 웃어요. 발음이 막 꼬인다고 막 따라 읽고 막 그러는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어렵지 않습니다. 혼일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계예요. 세계. 강리는요. 영토예요. 역대국도 대대로 내려오는 나라. 지도. 그야말로 지도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랑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뭔가 허전해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와 그것을 다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연도를 보시면 1402년이에요. 지리에서 이런 연도를 외울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목만 잠깐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일단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예요. 원래 기존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에서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5세기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세계지도인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도, 세계지도를 누가 만들었냐? 자, 지금 1402년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개국이 됩니다. 아직 1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겠죠. 그리고 이 지도를 작성하게 명령을 한 왕은요. 태종이라는 왕입니다. 조선 3대 왕이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봤고요. 아직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틀을 잡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태종이라는 왕은 뭐를 하고 싶었냐면 이 조선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개국의 정당성,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얘기를 전 세계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 주도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만든 분들도요, 아주 높은 뭐 자정승, 우정승 이런 분들이 이 지도를 만드는데 투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고, 이 지도는요, 아직까지 이 당시 수준에서 전 세계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즉 실측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어떻게 탄생했냐면, 중국으로부터요, 성교 광피도, 혼일 강리도라는 지도를 들여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 뭐 이회의 팔도 지도라는 지도로 예상되는 그 지도와 그다음에 일본의 지도를 들여와서 그 네 장의 지도를 다시 하나로 편집해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편찬도예요. 다시 편집해서 그려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편찬도이면서 붓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본은 지금 존재를 잘 모른대요. 그 이후에 이 사본, 이것을 따라 그린 사본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것들 또한 대부분 일본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한가운데가 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이죠. 중국이 한가운데 있네요.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 인식하는 사상을 우리가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울 때 이 중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선을 작게 표현했냐? 사실 국토의 크기에 비해서는요, 이 조선이 아주 크게 표현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거예요. 선생님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은 작게 표현되었다. 그 보기 틀린 보기예요. 오히려 주체적 의식이 반영되면서 실제 크기에 비해서요, 이 조선은요, 크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일본이 있죠. 이거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가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온전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고요. 유럽 대륙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죠? 그쵸?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안 보여요. 또 그렇죠. 오세아니아 대륙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연도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1492년이에요. 이 92년으로 끝나는 연도에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고요. 1492년대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졌는데, 아무튼 이거는 1492년에 그 이후에 발견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죠.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세계는 이게 다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식한 것도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선 전기 대표적인 세계 지도를 하나 살펴봤고요. 조선 중기가 되면 특이한 지도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민간에서 우리 일반 백성들이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 지도입니다. 일단 모양 자체도 어떻습니까? 조금 특이하죠. 이러한 모양이 나타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TO 지도라는 중세 지도인데 한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상상의 공간, 파라다이스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거와 유사한 지도인데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요. 이러한 점이 유사해요. 둘 다 어떤 공간이 표현됐다? 그렇죠. 상상의 공간. 그거를 우리가 관념적이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인식했던 세계 지도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양반들에 비해서 지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정확한 지리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었겠죠. 그들만이 민간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들, 그렇죠? 그들이 읽었던 뭐 도교 서적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게 표현된 게 바로 이 천화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지도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제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 선생님이 상상에 의한 세계 지도라고 했지만 실제 국가들도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중국이 있어요. 조선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가운데 크게 뭐가 표현되어 있다? 중국이 표현되어 있는 중화사상이 또 드러납니다. 일반 백성들도 중국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상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바깥 대륙, 외대륙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도교의 산해경이라는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전체적인 모양이 어떠냐면 둥글지만 안쪽은 대륙의 모양은 네모났죠. 가운데 대륙도 네모났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하냐? 동양적인 세계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사상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화도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되게 독특한 세계 지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고 이거는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민간에서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진품명품에 나가도 그렇게 막 높은 값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인 대동여시도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쫙 해드릴 건데요. 지금 가로는 얼마죠? 4m예요. 세로는요? 7m예요. 지금 성인 남성이 몇 명이나 설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아주 큰 지도예요. 그만큼 대축척, 아주 자세한 지도거든요. 선생님 얘기했죠. 정상기 동국지도 이후에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지도도 당연히 축척을 사용한 지도이고요. 자, 이 지도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는 뭐냐? 이거는 김종호가 평생 동안 대동여지도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 27년 전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구도는요, 이 대동여지도와 달리 붓으로 그린 거예요. 필사본이라고 하거든요. 붓으로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 대동여지도는 뭐냐? 목판본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장의 해화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피카소의 작품이라도요. 피카소의 해화 작품과 파나 작품은 가격이 천지차이예요. 파나는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왜? 이거죠. 뭐가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지도가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판본으로 제작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대중화에 기여하죠. 자, 누구나 지도를 가질 수 있게 대중화에 기여를 했고요. 이 김종호는요. 김종호의 위인전기를 읽어봐도 알지만 전국 방방 곳곳을 아주 꼼꼼히 실측을 하면서 작성을 한 지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도 여러 번 다녀오고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전에 편찬도가 아닌 실측도 실제로 측정한 지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김종호가 천재일 이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도로는 일단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천하고 헷갈릴까 봐 도로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위에 뭐가 찍혀 있냐면 방점이라는 점이 찍혀 있어요. 십리마다 찍어서 사람들에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십리인데 이 간격이 달라요. 김종호 천재예요. 간격이 넓으면 완만한 지형이구나. 간격이 좁으면 굴곡이 많고 지형이 좀 복잡하고 경사가 급하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세세한 지도가 바로 이 대동여지도죠.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요. 선생님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커요.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김종호는 이걸 어떻게 했냐? 22층으로 다 나뉘어요. 분첩을 합니다. 분첩을 하고요. 그것을 절첩을 해요. 접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는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22권의 책처럼 보입니다. 자, 아무튼 분첩, 절첩식이라는 획기적인 양식을 통해서 휴대와 열람을 편하게 했죠. 또 대동여지도에 가지는 또 천재적인 면모가 뭐냐면 아주 근대적인 지도 작성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기호표를 사용을 했죠. 14개 항목에 22개 기호를 사용하면서 이 좁은 지면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도를 읽는 사람들도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고 훨씬 더 좁은 지면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대동여지도가 가지고 있는 또 의미를 살펴보면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는요. 어떻게 표현됐냐면 산의 규모를 선의 농도와 굵기를 달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잡고 갈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산의 규모를 선의 농도와 굵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의 규모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발 고도, 정확한 산의 높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동여지도라도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동여지도가 또 천재인 이유. 김정호가 천재인 이유. 지금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은 일단은 곡선이에요. 도로가 직선인 반면에 하천은 곡선입니다. 자, 하천을 곡선을 표현했는데 쌍선으로 표현된 거는요. 배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선으로 표현된 거는요. 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표현하고 있죠. 수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아주 훌륭한 지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공부한 반면에 이제는 지리책을 공부할 거예요. 지리책이니까 지리지죠. 우리 잡지할 때 그 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스케일에 따라서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뉜다. 전국 스케일과 지방 스케일. 제작을 누가 했냐? 관청, 국가에서 제작했냐? 사찬, 개인적으로 편찬했냐?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어서 비교를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배경은 똑같다는 거죠. 조선 전기 때는요. 국가 통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리지를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을 다 알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쫙 열거해내는 그런 방식의 서술 방식이 이 시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지를 공부할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면 되냐면 서술 방식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면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구별해내는 거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이 어떤 건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선 후기 때는 실학이 유행했다. 실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됐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목적 혹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지리지가 나오게 됩니다. 국토를 실용적으로 인식했고요. 기존에 이것저것 다 나열한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에서 탈피해서 특정한 주제를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그러한 방식의 서술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를 주제별 서술 혹은 설명식 서술이라고 하죠. 단순 나열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살펴볼 거고요. 조선 후기에는 뭐니 해도 택리지죠. 자, 이 택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탐스런 자료, 교재 10쪽에 나와 있는 탐스런 자료를 통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서술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원주라는 지역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 성종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선조 때 완성되는 그 지리지인데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연역, 풍속, 산천, 인구, 군인, 토산품 이거를 쫙 그냥 단순 열거하는 거예요. 반면에 원주 지역을 표현한 택리지, 이중은의 택리지에서는 이 원주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아주 설명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쫙 설명하고 있는 주제별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자세한 자료가 그 탐스런
자료 뒤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최고의 지리지라고 평가받는 이 택리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마을을 선택하는 책이에요. 즉, 이 책의 제목에서 이미 책의 주제가 나옵니다. 뭐죠? 가거지를 선정하는 게 이 책의 주제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어딘가.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문지리로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사민총론과 총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민총론은 단순히 조선의 4개 계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총론은 앞에 것을 요약하고 의의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팔도총론에서 우리 조선 팔도의 지역성을 밝히고 있죠. 그 지역성을 밝히는 것도 주제별 서술과 그 다음에 설명시 서술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매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복거총론에서는요, 아주 중요해요. 4가지 가거지의 조건,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는 4가지의 가거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아까 지역적 접근인 반면에 이게 주제적 접근에 의해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 책의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을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본 거고요. 당연히 실학자다 보니까 실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책도 실제 답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적인 서술 방식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 결정론, 가능론, 생태학적 입장까지도 보인다는 거. 이 입장까지도 보인다는 게 아주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제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선생님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4가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가거지 지역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중환은 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어떠한 것도 모자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 빠지면 되지 않나? 안 돼요. 뭐 풍수지리적으로 이거 풍수지리예요. 이중환이 실학자라고 해서 뭐 풍수지리를 배척했다. 그거 틀린 보기예요, 여러분. 풍수지리로서 명당을 길지라고 했습니다. 이중환도. 그 다음에 생리. 실학자의 면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살아가는데 이득이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중환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제1로 잡았고요. 그 다음은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2번째로 좋게 평가했습니다. 아무튼 실학자의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생리고요. 그 다음에 임심이 좋아했죠. 그 다음에 산수, 풍경이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게 좋은데 주변에 다 무서운 사람들만 살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 4가지가 다 조화롭게 만족이 되는 곳을 가거지 조건으로서 길지라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택리지 중에서 이런 말이 있고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과 오늘 전통적인 국토 인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고지도와 고문원을 조선 전기와 후기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더 앞에서 배운 풍수지리 사상과 산줄기 인식체계도 잘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다음 시간 2강에서 근대 국토 인식과 그 다음 문제풀이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